잠깐, 지금 드시는 그 마그네슘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남들이 좋다고 해서 무작정 드셨다간 100배의 효과는커녕 심각한 부작용만 겪게 됩니다. 의사가 말하는 골든타임, 오늘 영상에서는 의사들도 강조하는 마그네슘 섭취의 골든타임과 내 몸에 딱 맞는 종류 고르는 법을 딱 5분 만에 정리해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건강주치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태준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 정보가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하신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가 더 깊이 있는 의학 정보를 전달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환자분들 중 열의 9은 호소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요즘 이유 없이 눈 밑이 파르르 떨립니다. 밤에 자려고 누우면 생각이 꼬리를 물고 잠이 오지 않습니다. 어깨가 돌처럼 굳어서 풀리지를 않아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대부분은 피로해서 그렇겠거니, 나이 들어서 그렇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십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절대로 이유 없는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피곤하다는 투정이 아니라 우리 몸의 엔진을 돌리는 핵심 연료가 바닥났다는 절박한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연료가 바로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 볼 마그네슘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그네슘을 그저 눈 떨릴 때 먹는 영양제 정도로만 알고 계시지만 의학적 관점에서 마그네슘은 미네랄의 제왕이라고 불릴 만큼 그 역할이 방대합니다.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생화학 반응만 무려 300가지가 넘는데 이 모든 과정에 관여하는 조효소가 바로 마그네슘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자동차에 기름이 가득 차 있어도 점화 플러그가 고장 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 몸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아무리 풍부해도 마그네슘이라는 스파크가 없으면 그것을 에너지로 변환할 수 없습니다. 세포 내부의 미토콘드리아에서 ATP라는 에너지를 만들어낼 때 마그네슘은 필수적인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아무리 잘 먹고 잘 쉬어도 만성적인 피로감, 무기력증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현대인의 약 70% 이상이 마그네슘 결핍 상태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우리가 먹는 채소와 과일 속의 미네랄 함량이 토양의 산성화로 인해 현저히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시금치 한 단으로 얻을 수 있었던 마그네슘을 이제는 10단을 먹어야 채울까 말까 한 상황이 된 것이죠. 여기에 더해 현대인의 고질병인 스트레스가 불난집에 기름을 붓습니다.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콩팥신장 위부신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 과정에서 마그네슘이 소모될 뿐만 아니라 소변을 통해 몸 밖으로 급격하게 배출됩니다. 즉,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마그네슘이 빠져나가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내 몸에 마그네슘이 부족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이고 흔한 증상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눈 밑 떨림, 의학 용어로 안검섬유성 근육 연축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마그네슘과 칼슘의 미묘한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근육은 칼슘이 들어오면 수축하고 마그네슘이 들어오면 이완됩니다. 마치 스위치를 켜고 끄는 것과 같지요. 그런데 체내에 마그네슘이 부족해지면 칼슘이 세포 내로 과도하게 유입되면서 근육이 이완되지 못하고 계속 수축 상태,
즉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눈 밑과 같은 얇은 근육에서는 미세한 떨림으로 나타나고 종아리나 발가락 같은 큰 근육에서는 극심한 통증을 동반한 쥐위, 즉 국소적 근육 경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비명을 지르며 깬 적이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잠버릇이 아니라 신경 전달 물질과 미네랄의 불균형이 초래한 병리학적 현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긴장이 근육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혈관도 평활근이라는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여 혈관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이 좁아지면서 혈압이 상승합니다. 실제로 고혈압 환자분들에게 마그네슘을 적절히 투여했을 때 혈압이 안정화된다는 연구 결과는 수없이 많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유 없이 혈압이 오르거나 뒷목이 뻐근하게 당기는 증상, 편두통이 잦은 증상 또한 뇌혈관의 수축과 이완 조절 실패에서 기인한 마그네슘 결핍의 신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진료를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를 전전하며 수면제나 안정제에 의존하시는 불면증 환자분들입니다. 물론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근본적인 원인은 미네랄 불균형에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뇌에서 가바라는 신경 전달 물질의 생성을 돕습니다. 가바는 흥분된 뇌신경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우리 몸을 이완 모드로 전환해주는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자동차가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휴게소에 들어가려면 속도를 줄여야 하듯 우리 뇌도 잠들기 위해서는 각성 상태에서 이완 상태로 기어를 변속해야 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이 변속 기어가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은 피곤해 죽겠는데 정신은 말똥말똥하고 작은 소리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며 깨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분들에게 저는 수면제 처방에 앞서 고품질의 마그네슘 섭취를 권장하곤 하는데 놀랍게도 몇 주 뒤에 오셔서 선생님,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까지 푹 잤습니다. 라며 밝은 얼굴로 감사 인사를 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처럼 마그네슘은 단순한 영양 보충을 넘어 우리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아, 그럼 마그네슘을 많이 먹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약국이나 인터넷에서 아무 제품이나 덜컥 구매해서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마그네슘이라고 다 똑같은 마그네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마그네슘 영양제는 순수한 마그네슘 원소만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마그네슘은 반응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다른 분자와 결합된 화합물 형태로 존재해야 안정화되는데 이 무엇과 결합했느냐에 따라 흡수율, 생체 이용률, 그리고 부작용이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어떤 마그네슘은 먹으나 마나한 돌가루에 불과하고 어떤 마그네슘은 뇌 장벽을 뚫고 들어가 뇌세포를 직접 회복시키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종류는 여러분의 장을 자극해서 하루 종일 화장실을 들락거리게 만드는 설사 유발제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설명해 드릴 내용은 의대 교과서나 약학 전문 서적에나 나오는 깊이 있는 내용이지만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그러나 아주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마그네슘을 드시는 것은 눈을 감고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산화 마그네슘입니다. 영어로는 마그네슘 옥사이드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약국에서
마그네슘 주세요 하면 제일 먼저 꺼내주는 가격이 아주 저렴하고 알약 크기도 작은 그 제품입니다. 산화 마그네슘은 마그네슘 원소 자체의 함량은 높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생체 이용률이 극도로 낮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흡수할 수 있는 비율이 불과 4% 내외에 불과합니다. 100mg을 먹으면 96mg은 대변으로 그냥 빠져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냥 빠져나가기만 하면 다행이게요. 흡수되지 않고 장에 남아있는 인겨 마그네슘은 삼투압 현상을 일으킵니다. 쉽게 말해 장 주변의 수분을 자석처럼 빨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장 내부에 물이 가득 차게 되고 그 압력으로 인해 장 운동이 강제로 빨라지면서 우리가 흔히 겪는 묽은 변, 심하면 폭발적인 설사가 유발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변비가 심한 분들에게 처방하는 변비약의 주성분이 바로 이 산화 마그네슘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변비 환자에게는 약이 되지만 단순히 마그네슘 보충을 위해 드시는 일반인에게는 위장 장애를 일으키는 독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내가 소화 기능이 약하거나 설사를 자주 하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다면 산화 마그네슘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할 1순위 기피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유기산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을 우리 몸에 친숙한 유기물과 결합시켜 흡수율을 획기적으로 높인 형태인데 대표적인 것이 구연산 마그네슘과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입니다. 먼저 구연산 마그네슘은 마그네슘의 구연산을 결합한 것입니다. 구연산은 우리가 피곤할 때 먹는 오렌지나 레몬에 들어있는 그 성분 맞습니다. 이것의 장점은 흡수율이 산화 마그네슘보다 월등히 높을 뿐만 아니라 구연산 자체가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 과정인 크렙스 회로에 직접 관여하여 피로 물질인 젖산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즉 만성 피로에 시달리거나 운동을 즐겨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훌륭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산도가 있기 때문에 위염이 있거나 속쓰림이 심한 분들은 공복 섭취 시속이 타들어가는 듯한 통증을 느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추천해 드리는 그리고 저도 매일 챙겨 먹는 형태는 바로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 다른 말로 킬레이트 마그네슘입니다. 이것은 마그네슘 분재 글리신이라는 아미노산 두 개를 양옆에 붙여놓은 형태입니다. 마치 보디가드가 양옆에서 마그네슘을 호위하듯 감싸고 있어서 위산의 공격을 받지 않고 소장까지 안전하게 도달하여 흡수됩니다. 이 형태가 의학적으로 주목받는 진짜 이유는 흡수율도 흡수율이지만 함께 붙어 있는 글리친이라는 아미노산의 효과 때문입니다. 글리신 자체가 뇌에서 억제성 신경전달 물질로 작용하여 신경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불면증, 불안증, 눈 떨림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보다 더 완벽한 조합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가격은 산화 마그네슘에 비해 서너 배 이상 비싸지만 흡수율과 생체 이용률 그리고 위장 장애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성비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옛말이 영양제 시장에서도 정확하게 통하는 셈이지요. 자, 이제 여러분은 어떤 마그네슘을 골라야 할지 명확한 기준이 생기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무기를 손에 넣었다 해도 언제 어떻게 휘두르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리는 법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이자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섭취 골든타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터넷을 조금만 검색해봐도
누구는 아침에 먹어라, 누구는 저녁에 먹어라 의견이 분분합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정답은 둘 다 맞다입니다. 단, 그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정답은 180도 달라집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 몸의 일주기 리듬, 즉 생체 시계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 몸은 아침에 눈을 뜨면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코르티솔이라는 각성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반대로 해가 지고 밤이 되면 부교감 신경이 우위가 되면서 휴식을 취하게 하는 멜라토닌이 분비되지요. 마그네슘은 이 두 가지 상황에 모두 관여할 수 있는 양면성을 가진 미네랄입니다. 먼저 아침 섭취가 필요한 유형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몸이 천근만은 무겁고 오후만 되면 방전된 배터리처럼 기력이 뚝 떨어지는 에너지 고갈형이라면 마그네슘을 아침 식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설명했듯 마그네슘은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를 돌리는 점화하 플러그 역할을 합니다. 아침에 섭취한 마그네슘은 밤새 굳어있던 대사를 깨우고 음식물을 에너지로 빠르게 전환시켜 하루를 버틸 활력을 제공합니다. 특히 구연산 마그네슘이나 말산 마그네슘처럼 에너지 부스팅 효과가 있는 종류를 비타민 B, B군과 함께 아침에 섭취한다면 그 어떤 고카페인 에너지 드링크보다 건강하고 지속적인 활력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커피 없이는 오전을 못 버티던 분들이 마그네슘 섭취 시간을 아침으로 바꾸고 나서 커피를 끊게 되는 경우를 저는 수도 없이 목격했습니다. 반면 저녁 섭취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아니 필수인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현대인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교감신경 항진형입니다. 늘 긴장해 있고 생각이 많고 근육이 뭉쳐 있으며 잠을 깊게 못 자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에게 저녁 식후 혹은 취침한 시간 전의 마그네슘은 천연 수면 유도제이자 근육 이완제가 됩니다. 저녁에 들어온 마그네슘은 하루 종일 곤두서 있던 신경을 오프 모드로 전환시킵니다. 뇌파를 안정시키고 딱딱하게 굳은 승모근과 종아리 근육을 풀어주며 천을 수면에 적합한 상태로 조절해 줍니다. 실제로 수면 다원 검사를 해보면 취침 전 마그네슘을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깊은 잠인 서파 수면의 비율이 유의미하게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저 또한 진료가 많아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은 날에는 평소보다 용량을 조금 늘려서 자기 30분 전에 다음날 하는데 다음 날 아침의 개운함이 확연히 다릅니다. 그러니 본인의 상태를 점검해 보십시오. 활력이 필요한지 아니면 휴식이 필요한지 그 필요에 따라 섭취 시간을 전략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바로 의사들이 말하는 진정한 골든타임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하지만 간과하기 쉬운 위험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아침, 저녁으로 다 먹으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과다 섭취만 하지 않는다면 분할 섭취는 흡수율 면에서 아주 훌륭한 전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심코 먹는 다른 약이나 음식이 마그네슘과 만났을 때 예상치 못한 화학 반응을 일으켜 서로의 효과를 0으로 만들거나 심지어 독성 물질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많은 중장년층이 챙겨 드시는 골다공증 약이나 항생제, 그리고 혈압약과 마그네슘 사이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거리두기 규칙이 존재합니다. 이 규칙을 무시하고 꿀꺽 삼키는 순간 여러분이 비싼 돈 주고 산 약은 그저 위장 속에서 서로 엉겨붙어 돌덩이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칼슘제와의 관계입니다. 뼈 건강을 위해 칼슘과 마그네슘을 같이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둘은 체내 흡수 통로를 공유하는 경쟁자 관계입니다. 마치 좁은 문을 통과하려는 두 사람과 같아서 한 번에 고용량의 칼슘이 들이닥치면 마그네슘은 문턱도 밟지 못하고 튕겨져 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칼슘제를 드시는 분이라면 비율 조절이 생명인데 이상적인 비율은 2대 1, 즉 칼슘이 2, 마그네슘이 1의 비율일 때 서로 방해하지 않고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즉 칼슘을 500mg 드신다면 마그네슘은 250mg 정도를 드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뜻입니다. 이 균형이 깨져서 칼슘만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오히려 마그네슘의 결핍을 유발하여 석회화 건염이나 결석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항생제와의 상호작용입니다. 혹시 감기나 방광염 등으로 항생제를 처방받아 드시고 계신가요? 특히 테트라사이클린 계열이나 퀴놀론 계열의 항생제는 마그네슘과 절대 상극입니다. 마그네슘이 장 속에서 항생제 성분과 딱 달라붙어 불용성 침전물을 형성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항생제가 체내로 흡수되지 못하고 대변으로 배출되어 세균을 죽이는 약효가 뚝 떨어지게 됩니다. 병원에서는 열심히 약을 먹으라고 했는데 정작 내가 먹은 영양제가 그 약효를 무력화시키고 있었던 셈이지요. 그러니 항생제를 드실 때는 마그네슘 섭취를 잠시 중단하시거나 최소한 2시간에서 4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외의 복병이 바로 술입니다. 퇴근 후 마시는 시원한 맥주 한 잔 혹은 반주로 곁들이는 소주 한 잔이 마그네슘 도둑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알코올은 콩팥에서 마그네슘의 재흡수를 방해하고 소변으로 배출을 촉진시키는 가장 강력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술을 자주 드시는 분들이 유독 눈떨림이나 근육 경련을 자주 호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술 없이는 못 산다 하시는 애주가 여러분, 술을 줄이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정 그렇다면 안주라도 마그네슘이 풍부한 견과류나 시금치 무침 같은 것을 곁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시저 마그네슘의 종류, 섭취 시간, 그리고 피해야 할 것들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에 따르면 성인 남성은 하루 350mg, 여성은 280mg 정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결핍을 면하는 최소한의 기준일 뿐 스트레스가 많고 가공식품 섭취가 잦은 현대인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양일 수 있습니다. 저는 진료 시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보통 체중 1kg당 5mg에서 10mg 정도를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인 분이라면 하루 300에서 600mg 정도가 적정량이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기서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능사는 아닙니다. 마그네슘은 내성이라는 개념보다는 설사 한계점이라는 독특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장이 견딜 수 있는 마그네슘의 양이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분은 400mg만 먹어도 배가 부글거리고 어떤 분은 800mg을 먹어도 멀쩡합니다. 따라서 처음 시작하실 때는 용량이 적은 제품부터 시작해서 변이 묽어지지 않는 선까지 서서히 증량해 나가는 점진적 증량법을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변이 묽어진다면 바로 그 지점이 여러분의 장이 허용하는 최대치, 즉 나만의 적정 용량인 것입니다.
그럴 땐 섭취량을 조금 줄이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런데 영양제로만 섭취하려고 하니 알약 개수가 너무 많아져서 부담스럽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맞습니다. 가장 좋은 영양제는 사실 음식입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마그네슘은 흡수율을 돕는 각종 보조인자들과 함께 완벽한 패키지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마그네슘의 왕이라고 불리는 음식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호박씨입니다. 작지만 아주 강력합니다. 종이컵 반 컵 분량의 호박씨에는 무려 300mg에 달하는 마그네슘이 들어 있습니다. 심심할 때 간식으로 드시면 영양제 한 알 먹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두 번째는 시금치와 같은 녹색 이입힌 해소입니다. 식물의 엽록소 분자 구조의 정중앙에 위치한 핵심 원소가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즉, 초록색이 진하면 진할수록 마그네슘이 풍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있어 결석이 있는 분들은 데쳐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다크 초콜릿입니다. 카카오 함량이 70% 이상인 다크 초콜릿 한 조각은 스트레스를 낮추고 마그네슘을 보충하는 훌륭한 디저트가 됩니다. 달콤한 위로가 필요할 때 죄책감 없이 드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나나입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약 30mg의 마그네슘이 들어있는데 양은 많지 않지만 칼륨이 풍부해서 마그네슘과 함께 근육 이완 효과를 극대화해 줍니다. 운동 전후에 바나나를 챙겨 먹는 선수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음식으로 섭취하는 마그네슘은 부작용 걱정이 거의 없습니다. 콩팥 기능이 정상이라면 과잉 섭취된 부분은 자연스럽게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영양제에 의존하기 전에 오늘 저녁 식탁에 시금치 무침을 올리고 후식으로 호박씨와 바나나를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몇 끼 식단을 챙기기 어려운 분들, 그리고 이미 결핍 증상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에게는 영양제 섭취가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고급 팁을 드리자면 마그네슘의 흡수율을 부스터처럼 끌어올려주는 단짝 친구들이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B6, B6와 비타민 DID입니다. 비타민 B6는 마그네슘이 세포 안으로 쏙쏙 잘 들어가도록 문을 열어주는 도어맨 역할을 하고, 비타민 D는 장에서 마그네슘 흡수를 돕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고가의 마그네슘 제품들을 잘 살펴보시면 대부분 비타민 B6가 함께 배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단일 제제를 드시고 계신다면 종합 비타민과 함께 드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자, 지금까지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마그네슘이 왜 필요한지, 어떤 종류를 언제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까지 아마 지금쯤 내 증상이 딱 저거였는데 하며 무릎을 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집에 있는 영양제 성분표부터 확인해 봐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제가 진료 현장에서 경험한,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특수 상황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임산부나 수유부는 마그네슘을 먹어도 될까요? 아이들이 눈을 깜빡이는데 마그네슘을 먹여도 될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절대 마그네슘을 먹으면 안 되는 금기 대상은 누구일까요? 이 마지막 퍼즐, 조각까지 맞춰야 비로소 마그네슘 완전 정복이 끝납니다. 자, 먼저 임산부와 수유부, 여러분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임신 중에는 태아의 골격 형성으로 인해 평소보다 마그네슘 요구량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게다가 임신 후기, 밤마다 종아리가 쥐어짜는 듯한 통증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이럴 때 적절한 마그네슘 섭취는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와 같습니다. 심지어 산부인과에서는 임신 중독증을 예방하고 조산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 고용량의 마그네슘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임산부에게 마그네슘은 금기가 아니라 오히려 필수에 가깝습니다. 다만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일부 제품에는 허브나 정체불명의 부원료가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담당 주치의와 상의하여 순도가 높고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수유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엄마가 먹는 마그네슘의 일부가 모유를 통해 아이에게 전달되어 밤새 보채고 잠투정이 심한 아기에게 천연신경 안정제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육아에 지친 엄마의 피로 회복은 덤이지요. 다음은 우리 아이들입니다. 우리 아이가 산만해서 한시도 가만히 있질 않아요. 틱 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라며 걱정하시는 부모님들 주목해 주십시오. 성장기 아이들은 뼈와 근육이 자라느라 엄청난 양의 마그네슘을 소모합니다. 이때 공급이 따라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예민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흔히 말하는 성장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실제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즉 ADHD 진단을 받은 아동들의 혈중 마그네슘 농도가 일반 아동보다 현저히 낮다는 연구 결과는 이미 학계의 정설입니다. 따라서 아이가 밥을 잘 안 먹고 짜증이 늘고 잠을 깊게 못 잔다면 마그네슘 부족을 의심해 볼 만합니다. 아이들은 알약을 삼키기 어려우므로 가루 형태나 맛있는 젤리 형태의 제품을 활용하시되 용량은 성인의 절반 혹은 3분의 1 수준에서 시작하여 아이의 변 상태를 보며 조절해 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희망적인 이야기였지만 지금부터는 생명과 직결된 정말 무서운 경고를 드려야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순간이니 집중해 주십시오. 만약 여러분 중에 신장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 혹은 만성 콩팥병으로 투석을 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지금 당장 드시고 계신 마그네슘 영양제를 쓰레기통에 버리셔야 합니다. 너무 과격하게 들리시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저의 간곡한 호소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콩팥은 여분의 마그네슘을 소변으로 아주 잘 걸러냅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설사를 할지언정 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콩팥이 망가진 분들은 이 배출 능력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이런 분들이 마그네슘을 섭취하면 배출되지 못한 마그네슘이 피 속에 계속 쌓이게 되어 고마그네슘 혈증이라는 치명적인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초기에는 혈압이 떨어지고 구토가 나다가 심해지면 근육마비, 호흡 곤란, 그리고 결국에는 심장 박동이 멈추는 심정지까지 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몸에 좋다더라는 말만 듣고 마그네슘 농축액을 드셨다가 응급실에 실려오시는 신장 환자분들을 볼 때마다 의사로서 가슴이 미어집니다. 콩팥 수치가 좋지 않다는 말을 한 번이라도 들으셨다면 마그네슘뿐만 아니라 칼륨, 인이 포함된 모든 영양제 섭취에 대해 반드시 주치의의 허락을 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판단을 믿지 마시고 의사의 판단을 믿으십시오. 또한 중증 근무력증이라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도 마그네슘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근육에 힘이 빠지는 병인데 마그네슘의 근육 이완 효과가 증상을 악화시켜 호흡 근육까지 마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남에게는 명약이 내게는 독약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영양제 섭취 전에 꼭 한번 되새겨 보셨으면 합니다. 긴 시간 동안 우리는 마그네슘이라는 미지의 세계를 탐험했습니다. 이제 머릿속에 정리가 좀 되시나요?
다시 한번 핵심만 콕 집어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흡수율을 따진다면 산화, 마그네슘은 피하고 킬레이트,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을 선택하십시오. 둘째, 불면증과 긴장 완화가 목적이라면 저녁 식후, 활력 충전이 목적이라면 아침 식후가 골든타임입니다. 셋째, 칼슘제나 항생제와는 시간차를 두고 드시고 신장 질환자는 절대 함부로 드시지 마십시오. 이것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은 대한민국 상위 1%의 지식을 갖추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의사로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영양제는 말 그대로 보충제, 서플멘트일 뿐입니다.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서포터이지 결코 주연 배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마그네슘 한 알 먹었다고 해서 밤새 스마트폰을 보며 망가진 수면 리듬이 되돌아오지 않고 매일 인스턴트 식품으로 채운 몸이 하루아침에 정화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건강의 시작은 내 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찍 잠자리에 들고 신선한 채소를 챙겨 먹으며 햇볕을 쬐고 걷는 소소한 습관들에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여러분이 그런 건강한 삶을 향해 나아갈 때 지치지 않도록 뒤에서 밀어주는 든든한 조력자일 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막막했던 영양제 선택에 명쾌한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아직도 나는 어떤 걸 먹어야 할지 모르겠다. 내 증상이 마그네슘 부족이 맞는지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아래 댓글창에 여러분의 증상과 궁금한 점을 남겨주십시오. 진료 시간 틈틈이 제가 직접 확인하고 최대한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질문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저 김태준 박사와 함께 팩트에 기반한 진짜 의학 정보를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특히 주변에 이유 없이 여기저기 아프다고 하시는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신다면 그분들에게 건강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드리는 셈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인이 가장 결핍되기 쉬운 또 하나의 영양소 그리고 암 예방의 핵심 열쇠라고 불리는 비타민 D의 충격적인 진실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마그네슘 챙겨 드시고 꿀잠 주무시고 더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